네, 안녕하세요. 돌풀입니다.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 계속 읽고 있고요. 오늘 할 곳은 388쪽부터입니다. 드디어 들레즈가 나왔습니다. 들레즈와 가타리, 차이의 철학에서 노마디즘으로 라는 제목이고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레즈는 대학에서 철학사를 전공한 철학자고, 가타리는 의과대학을 나와 실험적인 정신분석을 하던 정신의학자였습니다. 들레즈가 니체와 스피노자, 베르그송, 에피쿠로스 등 생성을 사유하고자 했던 여러 철학자들을 좋아했지만 무엇보다 니체주의자였다고 한다면, 가타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 운동을 했고 68년 5월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던 막스주의자였습니다. 이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68년 혁명을 전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1960년대를 풍미하던 구조주의의 물결이 퇴조하면서 푸코나 라캉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구조주의로 전향하던 시기였지요. 한편 1960년대는 또 소시르나 야콥슨의 구조 언어학이 다양한 형태의 기호학으로 확장되던 시기였고, 그와 더불어 정신분석학이 각광받던 시기였습니다. 들레즈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이에 주목하고자 했던 니체주의자였기에 구조주의자가 되긴 힘들었고, 표상에서 벗어난 사유를 꿈꾸던 스피노자주의자였기에 언어학이나 기호학 혹은 정신분석학에 빠져들긴 힘들었죠. 그러나 들레즈 역시 하나의 시대를 장악하고 주도해간 사상에서 동떨어져 사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마치 니체주의자인 푸코가 구조주의의 영향력을 지울 수 없는 말가사물이란 책을 썼던 것처럼, 들레즈 역시 구조주의에서 무언가를 배웠고 언어학과는 다른 방식으로지만 의미의 논리에 대해 사유하려 했으며, 프로이트는 아니더라도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자신의 연구에 원용하기도 했습니다. 1969년에 출판된 의미의 논리는 이런 양상을 아주 잘 보여주죠. 반면 라캉의 영향 아래 있던 정신의학자 가타리는 오히려 정신분석학의 한계와 난점에 대해 먼저 주목했고 구조주의적 관념에서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가타리가 나서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은 많은 말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로 들었다고 해요. 두 사람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누가 말하고 누가 들었을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동작업을 서둘렀던 쪽은 오히려 들레즈였다고 합니다. 특히 정신분석학에 대한 가타리의 비판을 적극 반기면서 빨리 출판하자고 재촉했다고 해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위대한 공동 저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 그 두 사람의 이름으로 안티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1972년,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1975년, 천의 고원,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2 1980년, 철학이란 무엇인가 1990년, 네 권의 책이 출판됩니다. 하지만 철학적 지반 위에서 이들의 저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레즈의 중요한 저작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차이의 철학을 새로운 차원에서 정식화한 차이와 반복과 이를 사건의 철학으로 변형시키면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변환되는 지점을 마련한 의미의 논리는 이후의 공동 저작들 전체에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쭉쭉 이제 진도가 나가네요. 390쪽입니다. 들레즈의 철학을 특징 짓는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차이의 철학, 사건의 철학, 탈주의 철학, 유목의 철학, 생성의 철학, 욕망의 정치학, 분열 분석학 등등. 이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차이의 철학이란 명칭입니다. 사실 차이라는 단어를 철학적인 개념으로 별여내고 그것을 사유의 중심적인 고리로 만든 사람이 들레즈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데리다 역시 차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지만 이를 지연시키다와 결합하여 차연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죠. 차연이란 말이 데리다의 개념이라면 차이라는 개념은 들레즈의 개념이다. 들레즈 이후 차이의 철학은 전반적인 수긍의 단계를 넘어서 일종의 유행이 되어버렸대요. 차이의 철학은 동일성의 철학 내지 동일자의 철학을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런 철학 가운데서도 가장 교묘한 상대로 지목하여 비판하는 게 바로 헤겔 철학이었다. 들레즈는 헤겔만 아니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성은 차이를 전제하며 차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들레즈 역시 동일성의 철학이 차이 개념을 다루지 않는다거나 차이 개념을 제거한다고 할 정도로 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의 철학이 차이만 말하려고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래요. 쉽게 말하자면 문제는 차라리 동일성과 차이의 관계라고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동일성에 기속되거나 종속되는 위치 혹은 동일성에 비해 2차적인 지위를 차이 개념에 할당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종차, 대립, 이건 넘어가고 393쪽. 자, 통상적인 남자의 목소리, 통상적인 인간의 목소리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소리를 우리는 어느새 두 가지 대립 개념 안에 가두어 포착하고 있다. 그 두 가지 대립항, 남자 혹은 여자라는 거죠. 혹은 남자, 사람 아니면 동물 이런 거. 이 고유한 차이는 사라지고 여자 같은 남자, 동물 같은 인간이라는 대립에 동일화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대립은 차이를 본질적 차이라는 이름 아래 두 개의 항의 동일성 안에 가두고 맙니다. 차이가 차이로서 포착되는 게 아니라 대립적인 개념 안에 포섭되고 포획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처럼 차이를 동일성에 포섭하거나 대립에 가두지 않고 차이를 차이로서 포착할 수 있을까? 오히려 동일성조차 차이를 통해서 해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차이의 철학이 묻는 질문이죠. 질문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차이를 차이로서 포착할 수 있을까? 차이의 고유한. 그러면 들레즈에 따를 때 차이의 철학이란 관점에서 차이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풍 예를 들어요. 단풍. 수많은 빨간색들 단풍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빨강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색들이 있죠. 차이를 본다는 것은 그 많은 색들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것이고 하나하나의 나뭇잎이 갖고 있는 혹은 한 잎의 각 부분이 갖는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무성한 변화를 보는 거죠. 차이를 보는 것은 어떤 것이 갖는 남다른 특이성을 다른 통상적인 것과 구별해주는 특이성을 포착하는 것이래요. 자, 한영의 목소리에 대한 예시도 나옵니다. 한영의 목소리에는 금속성의 강한 목소리에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감싸는 목소리, 장난치듯 웃음이 배어나오는 목소리, 능청스레 늘어지는 목소리, 등등 천변만화하는 그 소리의 차이가 있대요. 그의 목소리를 그저 블루스 가수의 목소리라는 통상적인 관념으로 포착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달라지는 스스로 차이화하는 차이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다. 이 단지 목소리만이 아니죠. 막스의 사유가 갖는 특이성, 수많은 얼굴을 갖는 그의 사유의 강밀한 특이성, 그렇기에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특이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정통성의 틀 안에 갇힌 통념화된 막스의 명제만을 보게 된다.
이 말들이 정말 와닿는 게, 저도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쟤는 좀 깐깐한 것 같아. 쟤는 좀 까칠한 것 같아. 나는 좀 내성적인 것 같아. 나는 A형이니까 소심한 것 같아. 이 스스로를 그 몇 개의 단어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가수도 그 가수는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게 정의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가수가 낼 수 있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한 단어에 가둬버리는 거죠. 부당하다. 차이를 차이로서 보지 못하는 거다. 내가 나의 가능성을 가둬버리고 남들의 가능성도 가둬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차이를 차이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397쪽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은 차이를 긍정하는 태도를 제한하고 촉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차이를 제거해야 할 부정의 대상으로 보는 동일자의 사유, 나아가 차이를 인정하고 보존해야 할 것, 혹은 수용하고 용인해야 할 것으로 보는 그런 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먼저 차이를 부정하는 동일자의 사유, 동일성의 철학은 자신이 가진 대개는 문명이나 진리라는 좋은 이름으로 불리는 척도에 맞추어 자신과 다른 것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척도에 맞추어 동일화하려고 합니다. 동물의 탈을 쓰고 동물의 소리를 내며 춤을 추는 흑인들의 행동을 미개한 것, 야만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문명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모습대로 동일화하려는 서구인들의 오랜 시도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가장 극단적으로 잘 보여준대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들, 상이한 자질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성적이라는 하나의 척도에 비추어 동일화하려는 교육체제에서도 동일자의 사유 내지 동일성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차이란 고무되고 긍정되어야 할 게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것이 된다. 자, 들레즈가 생각하는 차이의 철학과 종종 혼동되는 유사품이 있대요. 그것은 차이를 부정할 게 아니라 인정하자고 용인하자고 하며 차이에 대한 관용, 톨레랑스를 주장하기도 하며 나아가 차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서구의 기독교적 비난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들과의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관용의 윤리를 주장하기도 하며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일부러라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거죠. 왜냐? 이거는 진짜 차이로 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인정, 용인, 관용이 차이로 보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인정과 용인, 심지어 관용에서조차도 사실 차이는 반갑고 고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할 어떤 것이란 점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것에 멈추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든 추상적인 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 네가 갖는 차이를 인정하겠다라는 용인, 관용의 논리에는 그러니 너도 내가 갖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오래된 자유주의적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와 다른 자신의 차이를, 사실은 자신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용인하라는 동일성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대요. 이와 달리 차이의 철학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 안의 차이를 만드는 것, 자신을 스스로 차이화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보존의 관념을 사용하는 차이의 철학 역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동일성의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다. 동일성, 동일자, 이게 계속 나오죠. 이 책에서, 포코에서도 나왔고, 동일성은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와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는 거예요. 동일하게. 뭐 서구 제국주의가 그렇죠. 미국화. 미국은 자기가 들어가는 곳에 모든 곳에 맥도날드, 아니면 스타벅스 이런 게 다 있죠. 동일화 하는 거죠. 미국화 하는 거죠.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온통 그냥 미국적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어딜 가도 미국 같아. 어느 나라에 가도. 그게 진짜 세계화는 아니죠. 그거야말로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온 지구를 미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살아야지 미국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사람이 다르고. 근데 우리는 미국화 돼버렸다. 동일자의 논리에 넘어가 버린 거죠. 동일성을 추구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동일성을 추구하다 보면 미국식으로 안 살면 불편한 거야. 그냥. 내가 미국식으로 사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보면 불편한 거죠. 야,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 너도 우리처럼 맥도날드 가고 스타벅스 가야지. 미국식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폭력이죠. 동일성의 논리,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성의 논리.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지 않는 동일성의 논리. 보존의 관념을 사용하는 차이의 철학 역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동일성의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들 말대로 서구와 다른 이슬람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선 이슬람 여성들은 계속해서 차도를 쓰고 대학이나 공직에 진출하지 못한 채 갇혀 살아야 합니다. 전통에서 벗어난 삶을 꿈꾸는 사람 역시 보존되어야 할 전통에 갇혀 동일화된 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보존도 나쁘다는 거죠. 서구와 이슬람의 차이를 보존하는 것이 이슬람 문화 안에 사는 사람에겐 강력한 동일성을 보존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죠. 차이를 차이로 인정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다양한 관념 때문에. 그래서 들레즈에게 차이를 긍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나 자신이 다른 것으로 변이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나와 다른 것이 만나서 나 자신이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통해 내 자신이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것을 반갑게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내가 변이하여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뜻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차이에 대한 진정한 긍정이다. 반대로 나와 동일한 것, 유사한 것에서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건 나에게도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차이를 긍정하는 건 자기 자신 안에서 차이를 만드는 거다. 내 자신이 다른 걸로 변하는 거다. 나와 다른 게 만나서 다른 무언가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차이의 긍정이다. 이걸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차이를 긍정하며 산다는 건 여러분도 아마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버려. 나의 습관이나 성향, 취향 이런 것까지. 뭐 A를 만나면 나한테 없는 A만의 독특한 성격이나 기질, 뭐 식습관 있을 거 아닙니까? A의 그걸 흡수해 받아들여. 그 차이를 받아들여.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이 돼 있겠죠? A를 만나서. 또 다음에는 B를 만나. B를 만나면 B의 독특한 지점들, 특이성을 받아들여. 그럼 난 또 B를 만난 만큼 B의 특이성만큼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이 되겠죠? 내가 자꾸 누군가를 만나감에 따라서 A의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B의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만남에 따라서 내가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이의 철학이 아니라 동일성의 철학을 지향하고 있죠. 나는 원래 살던 대로 살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특히나 나이가 많이 들수록 원래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되게 강해집니다. 이거는 차이의 철학이 아니에요. 동일자의 철학으로 가는 거죠.
차이를 차이로 받아들인다면 이 차이의 철학을 들레주가 말하는 차이를 긍정하는 거, 내가 내 안에, 나 자신의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진짜 이거는,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할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뭔가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새롭네? 이런 사람은? 그렇겠죠? 계속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자꾸 뭔가 새로워질 테니까. 놀랍다. 이건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는 건 삶의 태도, 삶의 자세죠. 내가 만약에 들레즈의 철학을 받아들이겠다. 나도 차이를 긍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마세요. 자기를 고집하는 순간 남에게 강요하게 되겠죠. 나의 습관, 너도 나처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A를 만나면 넌 그런 게 있네. 나도 그렇게 해볼까? 나도 한번 안 해보는 거 해볼까? 이런 게 진짜 차이를 긍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실증을 느낀다.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 근데 동일성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되게 좋아하죠.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상대도 영화를 좋아해요. 보통 연애할 때 그렇죠. 연애 데이트할 때도 그 사람하고 나랑 취미가 같아서 좋아요. 같이 뭘 할 수 있어 좋아요. 이게 들레즈식으로 보면 나쁜 겁니다. 이미 나한테도 있는 걸 그 사람도 갖고 있어. 그러면 서로 새로워질 게 없잖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도 영화를 이미 좋아하고 너도 영화 좋아하고 내가 본 영화 너도 다 봤어.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요? 서로 그냥 인정하고 너도 봤구나 나도 봤어. 이게 끝이잖아요, 솔직히.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본 걸 너는 봤네? 네가 안 하는 걸 나는 하고 있네? 이럴 때 새로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새로움이죠. 그럴 때 관계가 더 풍부해지고 성숙해지겠죠? 저도 그래서 저랑 완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랑 똑같거나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취미도 완전 다르고 성향도 완전 다른 사람을 만나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 같아요. 비슷한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비슷비슷한 사람 만나봤자 비슷비슷해집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죠. 내가 더 발전하려면 나보다 더 성숙한, 나보다 다른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비슷비슷한 사람 만나서 비슷비슷해지려고 합니까? 거기 안주하려고 그러는 거죠. 게으른 겁니다. 401조. 들레주가 말하는 차이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이게 아니래요. 새로이 만들어내야 할 무엇이며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변이함으로써 생성되는 무엇이다. 이게 차이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새로이 만들어내야 할 무엇,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변이함으로써 생성되는 무엇. 자, 그것은 A에겐 있지만 B에겐 없는 어떤 성질이 아니라, 이게 아니래요. A와 B가 만나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죠. A와 B가 만나서 관계를 맺어서 나와 너가 새로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것은 A-B라는 감산의 형식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인정, 보존의 논리는 바로 이런 감산의 형식으로 차이를 이해하고 있대요. 만남과 접속을 표시하는 플러스로 A 플러스 B라는 합산의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굳이 있고 없는 것을 비교하는 통념에 따라 표시한다면 A가 B와 만나 변이 된 A-가 새로이 갖게 된 차이란 점에서 A--AA로 표시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 안에 만들어낸 차이란 점에서 내재적 차이라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이거는 차이란 뭐냐면 내가 지금의 나를 A라 그래요.
A고 내가 B라는 사람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B와 막 이렇게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새로 뭔가 내가 새롭고 거듭나면 내가 A 다시가 되겠죠. 새로 거듭나면 A 다시가 되겠죠, 내가. 그럼 A 다시 미래의 나, 그게 A 다시고 지금 과거 B를 만나기 전에 나가 A면 A 다시 마이너스 A가 내재적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 차이는 그래서 내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성숙의 관점으로 봐도 맞아요. 내가 누군가와 싸웠을 때 남을 탓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못했지?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게 우선이죠. 그건 많이. 어떤 친구끼리 싸웠을 때도 남 탓하기 시작하면은 결론은 뻔해요. 헤어지는 거, 싸우는 거, 관계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자기 성찰, 내가 잘못한 부분만을 얘기한다.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러면 관계가 반드시 좋아집니다. 나는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나와 싸운 다른 사람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 친구도 그 친구 자신이 잘못했다고. 잘 보세요. 서로 A와 B가 싸웠는데 A는 A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B는 B가 잘못했다고.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미안하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이런 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런 게 진짜 성숙한 관계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네가 잘못했지. 네가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 바쁘죠? 그러면 절대 관계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남이 잘못했다는데 뭐 어떻게 합의도 안 되겠지. 이런 맥락인 거죠. 차이는 내재적 차이. 내가 내 안에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차이화하는 거고 내가 내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 이런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그러겠죠. 자기 스스로가. 남을 끌어올 것도 없어요. 뭐 어차피 내 삶인데 뭐 내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죠. 자, 403조. 들레즈는 여기서 양자의 관계를 전복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것을 모으건 거기서 다시 차이를 구별하거나 차이를 동일성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마저 특정한 제한과 조작을 통해 동일화된 차이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복이란 개념입니다. 반복은 되풀이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어 나타나며 실험실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죠. 대충 보는 사람에겐 동일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항상 미묘한 차이들이 있대요. 노래할 때마다 한영이의 목소리는 다른 소리로 반복됩니다. 대충 듣는 사람에게만 그것은 하나의 목소리로 들리죠. 모네의 눈에 수련이나 루앙 성당은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모네는 거기서 미세한 차이를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죠. 우리 눈엔 동일하게 보이는 루앙 성당을 모네는 20여 장의 다른 모습으로 포착하여 그려놓았다. 반복이란 사물이나 사실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대면하는 어떤 시선이나 정신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나타난대요. 그렇지만 무상한 변화 속에 존재하는 한 어떤 것도 차이 없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은 언제나 차이의 반복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은 언제나 차이의 반복일 뿐입니다. 모네의 눈 속의 수련이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듯이 우리의 눈앞에 단풍잎은 언제나 다른 색깔, 다른 모습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반복은 차이의 다른 이름이며 차이를 포함하는 반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충 보며 그 모든 반복을 유사성이나 유비,
대립이나 공통성을 통해 동일한 것으로 포착하죠. 그 결과 반복에 포함된 차이는 망실되고 반복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표상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복 속에서 어떤 반복되는 것들에서 동일한 것을 끄집어내는데 차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 속에서. 다르죠? 반복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반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학교에 가고 출근하잖아요. 근데 매번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길로 걸어가죠. 매번 반복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매번 반복되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매번 동일한 것들이 동일화, 동일성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이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죠. 반복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반복 속에서 지루함. 왜 지루할까요? 맨날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지루한 겁니다. 지루한 거죠. 차이가 없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들레즈가 보기엔 동일한 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반복되는 거다. 차이가. 누군가는 매번 밥을 먹으면서도 차이를 발견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같은 길을 가면서도 오늘은 꽃이 폈네? 오늘은 다른 사람이 보이네? 아주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는 사람. 이런 게 어린아이의 눈이죠. 아이 눈에는 다 새로우니까요. 365일 똑같은 길을 걸어 다녀도 누군가는 매번 동일한 것만 보니까 지루하고 뭐 의미가 없어 보이겠죠? 우울하고. 근데 누군가는 매번 차이를 발견해. 똑같은 길을 가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죠. 이 차이를 발견한 사람이 전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깊은 경지라고 봐요. 성인의 경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반복 속에서 동일한 것만 본다. 그러니까 삶에 재미가 없지. 여러분 삶에 왜 재미가 없겠어요? 매번 반복해서 똑같은 것만 보니까 그렇죠. 다른 것을 좀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소리입니다.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좀 다른 것들, 차이를 발견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이미 내 머릿속으로 이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어떤 법칙이나 뭐 규칙을 찾아내면서 지루해 하지 말고 차이를 발견하는 사람이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처럼 다른 것들 가운데서 공통된 것을, 변화하는 것 가운데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법칙과 영원성의 이름으로 찬양되고 고무됩니다. 철학이 불변의 실체를 추구하듯이 종교는 이 무상한 변화로부터 벗어난 영원한 피안을 추구하고 과학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항상적인 법칙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랬죠? 가령 실험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실험이란 어떤 현상에 관여된 수많은 변수들을 제거하여 가정된 어떤 하나의 변수만으로 제한해 그 변수가 바로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임을 보여주려는 방법이죠. 폐암 얘기를 예로 듭니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그 변수들을 다 지워버리고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담배가 어떤 신체와 만나는가 어떤 다른 요인들과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텐데 실험을 할 때는 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원인들을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오직 담배와 폐암이라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만을 분리시켜 관찰해서 담배에는 원인, 폐암에는 결과라는 지위를 부여하죠. 원인 속에 존재하는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동일한 결과의 반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끔찍하죠? 들레즈가 어떤 지점을 비판하는지 아시겠죠? 보편적 법칙을 얻기 위해 갈릴레이는 공기 자체를 제거해버립니다. 진공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있든 없든 간에 결과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제거하여 동일한 법칙으로 표시되는 동일한 결과의 반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카오스 이론, 복잡계 이론이라고 불리는 최근의 이론들은 이런 식으로 제거해버린 것들이 사실은 법칙 자체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초기 조건의 사소한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생시키죠. 이는 모두 초기 조건의 차이, 원인에서의 사소한 차이가 결과에서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연과학에서도 반복은 원래 차이의 반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 나오죠. 차이의 반복, 반복은 차이의 반복이다. 동일성이란 차이로서의 반복에서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차이의 반복을 차이 없는 반복으로 변형시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의 반복과 차이 없는 반복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반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차이 없는 반복을 주로 묵상을 하셨죠. 이제 차이의 반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성이란 차이를 놓치거나 제거함으로써 혹은 축소하거나 추상함으로써 만들어지는 2차적인 것이다. 이는 변화와 동일성, 변화와 불변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처럼 가장 1차적인 진료로서 차이, 1차적인 진료가 동일성이 아니에요. 1차 진료는 차이입니다. 차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들레즈는 강밀도로서 차이를 정의하며 이전의 보편적 원리가 차지하던 자리를 차이의 개념에게 넘겨주기 위해 미분적 차이의 이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포함하는 반복을 특이성 싱귤러리티란 개념으로 표시하고, 그러한 반복의 공간을 다루기 위하여 특이점들의 분포로 규정되는 미분적인 장애 개념을 끌어들입니다. 이건 요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건지는 이제 아셨으니까요. 차이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 410쪽. 차이와 반복에서 생성, 접속, 변이로서 차이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했다면 이제 들레즈는 그러한 관점에서 의미의 논리를 해명하고자 합니다. 의미란 통상 기호학이나 언어학 혹은 언어 철학에서 다루거나 그게 아니면 현상학에서 다루죠. 소실은 의미란 기표에 의해 만들어지는 청각 영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의미는 다양한 학문이나 학자들이 말한 의미가 있대요. 이건 넘어가고 들레즈의 의미를 한번 말해볼게요. 들레즈는 의미를 주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물들이 서로 접속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상학과 다르고, 사물의 어떤 상태에 대응하는 것이나 기호에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사물들의 접속에 따라 생성되고 쉽사리 변이하는 것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와 다릅니다. 자, 의미가 뭐죠? 사물들이 접속하면서 생성된다. 이게 의미입니다. 사물과 구별되는 사건이란 개념은 이처럼 생성과 변이의 관점에서, 그러면서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에서 의미에 접근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가 나와요. 예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크다는 것은 사물의 상태를 표시하죠. 그는 키가 크다, 손이 크다 등등. 그런데 커지다는 어떤 하나의 상태를 표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크다와 커지다는 다르죠. 큰 것에 대해선 커진다고 말할 수 없고 그저 작은 것 역시 커지는 것과 다릅니다. 커진다는 것은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죠. 작은 상태와 큰 상태의 중간에 두 상태 사이에 커지다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것은 크다는 it is big 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커진다는 it becomes big 입니다. 비동사가 사물의 상태를 표시한다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become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죠. 전자가 뭐뭐임이라면 후자는 뭐뭐됨을 표시하는 동사죠. 자, 생성이라는 겁니다. 생성이란 무에서 유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들레즈 안 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뭐됨, 커지다. 크다는 고정된 거잖아요. 크다, 작다. 그럼 그대로 있는 거지. 지금까지 철학이 그래왔죠. 근데 커지다를 사유하겠다는 겁니다. become을. be가 아니라 become을 사유하겠다는 거예요. 뭐뭐됨, 생성,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 이걸 사유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물의 상태가 어떤 고정된 지점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생성, 뭐뭐 되기는 두 지점 사이 어딘가에서 발생하겠죠? 고정된 건 점적인 거예요. 그리고 생성은 선적인 거예요. 생성과 변이의 차원에서 의미를 정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만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에 속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철학은 그랬죠. 사물 자체를 보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사물과 사물의 만남, 그 접속에 속한 것이다. 만나는 사물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사물들의 만남을 통해 어떤 의미가 발생할 때 들레즈는 사건이라고 정의한대요. 자, 사건이 뭐라고요? 사물과 사물의 만남, 사물과 사물의 사이에 발생하는 게 사건이다. 자, 축구공 예를 듭니다. 축구공을 발로 차요. 발로 차서 네트를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축구공은 축구공이 아니라 족구공이죠. 축구공을 손으로 막 통통통 튀겨서 그물에 던져서 넣어요. 그럼 그 축구공은 농구공이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하나의 공이 어떤 이웃항들과 접속되는가에 따라 공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다른 이웃을 만나면 다른 공이 되는 거죠. 기존 철학하고 다르죠. 기존의 철학은 축구공 자체를 보고 축구공만 분석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웃 이런 거 안 봤죠? 근데 들레즈는 축구공과 네트의 관계를, 축구공과 네트 사이를 보는 겁니다. 사건을 보는 거죠. 공의 의미는 공에 대응되어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공에 부착되는 것도 아니죠. 접속하는 이웃들에 따라 공이 접속하는 이웃들, 네트라든지 그라운드라든지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웃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혹은 변이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사물이 이웃항과 접속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때 그것을 사건화 된다고 하고, 이렇게 복수의 사물을 하나의 계열로 연결하는 것을 계열화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사물은 계열화되는 선이 달라짐에 따라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예시만으로도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사건화, 계열화, 어떤 사물과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러면서 라쇼몬이란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라쇼몬의 그 예를 드세요. 이거는 좀 이야기가 긴데 간략하게 말하면 한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가 왜 죽었는지 사람마다 다르게 증언을 하는 거죠. 여자의 증언이 다르고 남자의 증언이 다르고 다 증언이 달라요. 근데 증언하는 사람마다 다른 식으로 계열화를 합니다. 계열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어떻게 사물과 사물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 어떻게 사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거 많이 겪죠, 우리도 살면서. 어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A 말이 다르고 B 말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건화, 계열화는 만나는 그 상이한 계열화의 선들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사물들의 접속 혹은 계열화를 통해 정의되는 사건의 개념이 접속을 통해 만들어지는 차이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의미가 생성되는 걸 이런 사건이나 계열화가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까 축구공 얘기했죠? 축구공 자체가 쉽게 얼마나 쉽게 농구공도 되고 족구공도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즉 물질성을 갖는 구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저런 변형을 가해도 변하지 않는 구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웃하는 항 하나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되는 거죠. 이웃하는 항이 하나만 달라져도 네트가 달라져도 네트가 그물이 돼도 족구 하던 공이 갑자기 이제 축구공이 되기도 하고 농구공이 되기도 하고 이웃항 하나만 달라도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얼마든지 반복됩니다. 여기도 보면 여자를 둘러싼 결투도 모욕적 시선에 대한 분노도 배신에 대한 절망도 얼마든지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어디 이것뿐인가요? 원한에 의한 살인, 유산을 노린 존속살인, 강도들의 뜻하지 않은 살인 등등. 여기서 어떤 살인이 가령 유산을 노린 살인이라고 하려면 그의 고유한 사물들의 최소한의 계열화가 있어야 합니다. 시신은 가족이나 배우자 혹은 친족과 계열화되어야 하고 거기에 유산이라는 재물이 계열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계열이 발견된다면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든 일본에서 일어나든 과거에 일어난 것이든 미래에 일어난 것이든 모두 유산을 노린 존속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개의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이런 사건의 집합을 이념적 사건, 아이디얼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을 가령 유산을 노린 존속 사례라고 이해하게 해줄 최소한의 핵심적 요소들의 계열화를 통해 정의된대요. 다시 말해 그런 요소들의 계열화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사건은 이러이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사건은 매번 다른 조건 속에서 다른 요소들을 수반하여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이념적 사건에 포함되는 모든 사건은 항상 어떤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또 나왔죠. 모든 사건들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건은 매우 다양한 계열화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사물들은 그렇게 많은 사건, 그렇게 다양한 의미로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계열화를 지배하는 어떤 힘들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양식에 따라 판단하죠. 상식에 따라 판단하죠. 이런 점에서 양식과 상식이란 다양한 계열화의 가능성을 제한하여 어느 하나로 계열화하게 만드는 것이래요. 양식을 불어로는 봉상스라고 하는데 상스라는 말에는 의미와 더불어 방향이란 뜻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열화의 좋은 방향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계열화하게 만드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들을 통상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힘이며 다른 종류의 계열화를 가로막는 힘이죠. 자, 라쇼몬이란 영화도 양식에 따른 계열화와 다른 계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양식에 반하는 계열화를 통해서 양식의 힘과 대결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들레즈는 역설, 파라독스라고 정의합니다. 역설이란 통념을 뜻하는 그리스어 독사에 바나여어를 뜻하는 파라를 붙여 만든 거죠. 양식이라는 통념, 독사에 반하는 파라, 계열화를 유발하여 새로운 사건으로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치라고 말하는 거죠. 자, 417조 고정된 의미를 재생산하는 양식과 통념에 반하여 이전과 다른 의미를 만드는 새로운 계열화의 선을 그리는 것. 새로운 의미, 새로운 사유, 가능성의 지대를 여는 것. 이게 바로 양식과 역설이란 개념을 통해서 들레즈가 제안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논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것을 변이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건성을 강조하는 철학을
사건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그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논리나 사건화의 방법을 해명하면서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와 다른 변이와 생성의 선을 그리는 새로운 의미의 논리, 사건화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된 의미를 재생산하는 것이 정착적인 것이라면 이처럼 새로운 사건화의 선을 통해서 주어진 의미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창안하는 것을 유목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노마디즘이라고 부르는 철학 내지 정치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개어라라는 거, 사건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한다. 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사건의 의미를 알고 싶잖아요. 어떤 사물과 사물이 만나서 그거를 이제 개어라가 되고 사건이 되는데 의미를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양식과 통념에 따라서만 상식에 따라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역설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저도 그래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저한테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양이 꽤 많은데 이거를 끊고 할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들레즈가 이제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일단 끊고 2부에서 들레즈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